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를 허하라 세 번째 여러분과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선진국들이 소수 약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제2공화국 들어서 양원제를 실시했습니다만 5.16으로 인해서 중단된 지 현재까지 단원제 국회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양원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2018년에 초에 지방사단체라고 하죠.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 시도의장협의회, 기초구 시군구 의장협의회, 이른바 지방사단체, 그리고 학계, 언론계 이렇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를 출범시켜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협약식을 갖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헌 서명운동도 벌이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양원제 개헌을 주장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2017년 5월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이런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대표들이 후보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 균등을 위해서 양원제를 실시하는, 특히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그런 협약식을 갖고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죠. 이 서명의 협약식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여야 대표 후보들이 전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이 끝났습니다만 무산이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협약을 맺고 헌법의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조항을 비롯해서 주민의 자치권 보장, 또 지방의회와의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는 한, 또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한,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임기 전에라도 소환을 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국회만 제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도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언할 수 있게 이런 조항들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상원과 양원으로 나눴을 경우에 국회의원 수도 많고 또 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상원이라는 자기들의 상전이랄까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이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면 직접 국민들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개헌을 추진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언제 이 조항이 빠졌냐 하면은 1971년에 이른바 유신헌법 때 국민들이 직접 헌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그 조항을 빼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시대 변화에 맞고 또 지방을 분권화하고 또 권력을 민주주의적 통제 속에서 잘 선진국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양원제 신설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인구가 적고 정치인이 적고 행정부의 엘리트층이 적은 우리 강원도의 정치적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우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원도가 어느 위상에 있고 왜 우리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떻길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길래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바로 왜 사람들은 강원도를 멀다고 할까요? 서울에서 멀어서? 산이 많아서? 교통이 나빠서? 그래서 멀다고 할까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를 멀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지역의 문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우리 강원도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단이 안 되었으면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방 지역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반도로 보면은 우리 강원도는 가운데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한 곳이지 북쪽은 아닙니다. 근데 분단이 되는 바람에 강원도가 북쪽이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에서 북쪽은 뭘 말합니까? 바로 전방. 가장 지구상에서 많은 군대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위치에 강원도가 소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분단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접경적 북쪽을 얘기할 때 곁들여서 강원도는 먼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한번 가서 사람들이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눌 때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멀리서 왔다. 강원도 멀지 않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뭐 의뢰 인사처럼 얘기해 주는 걸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멀리서 왔다고 할까요? 부산이나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보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더 멀리서 온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먼 땅은 한문으로는 하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 하자 방방자. 먼 땅, 먼 고향, 하향. 이 먼 땅이라는 의미는 한 나라의 중심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겠죠, 서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명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원도민의 입장으로 보면 아주 듣기 싫은 얘기가 되겠죠. 말하자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기의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강원도는 산골이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사람들처럼 너네 당신들은 어리석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바로 이 먼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바로 그런
지역사회를, 강원도를 좀 경시하고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북쪽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 또 접적지역이라고도 불리웠죠. 적과 맞이하고 있는 지역. 또 여기에다가 폐광지역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이 남북권, 강원도의 남북권은 옛날에 광산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이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불립니다. 뭐 다른 좋은 얘기가 있을 텐데 굳이 광산이 많았는데 문을 닫은 지역이라고 폐광지역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산이 많아서 그런지 강원도는 사람들이 산골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면 처음 떠올리는 인상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산골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동막골과 같은 산골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조사 때도 그렇고 지금 현대사에도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 행정, 문화적으로 변방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그런 위상을 갖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사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보는 인상들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실상을 한번 설명드려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문명의 미답지, 강원도는 먼 땅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관동별곡을 지은 이 정철이라는 분이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를 했습니다. 강원 감사를 했는데 선조에게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중에 일부를 소개드리면 강원도는 토양이나 인구가 적어서 참으로 영남과 호남에 있는 큰 고을 하나에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많고 고을이 적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또 여지도서를 보면 강원도는 유교적 문명화가 덜 이루어진 어리석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런 지역에들은.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강원도 26개 지역의 풍속을 검토해 보면 강릉, 양양 등을 제외하고는 한성부처럼 서울처럼 유술에 돈독하다거나 시서 선비를 가르친다 등의 유교 문명화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낭천의 경우에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옛 고을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낭천의 경우에는 유학을 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천, 평강, 회양 등은 귀신, 무당, 미신 따위를 숭상한다고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 근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조선 헌병대가 일제 헌병대들이죠. 헌병대가 아마 3.1운동 이후 아마 치안 관련 서류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강원도는 민도가 낮아. 온화한 수단을 갖고는 진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강원도는 멀다. 사람들이 착하고 온화하지만 어리석다. 바로 문명이 좀 덜 발달된 먼 땅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타화상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조선의 지리학자죠. 조선 중기에 이중환의 탁리지를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산골 백성이어서 많이 어리석다. 난리가 나면 숨어 살기 좋지만 문학하는 이가 적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난리가 나면 숨어 살기 좋다고 했어요. 옛날에 강원도가 산이 깊고 계곡이 아주 깊고 그래서 왕들을 유배를 많이 보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종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고 뭐 공양왕, 공민왕들도 강원도로 유배를 보낼 정도로 강원도는 아주 산골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산골 백성인 난리가 나면 숨어 살기 좋았지만 사실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일 난리에 피해를 입은 지역 아닙니까? 강원도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여기가 바로 강원도가 전쟁 터였고 휴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난리가 나면 숨어 살기가 좋았지만 근대 현대에는 난리가 나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제가 너무 강원도를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했나요? 그러나 뭐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세조 임금이 여러분들 아시죠?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조선 6대 7대인가 됐죠? 7대 임금이 된 세조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 세조가 1466년 윤 3월 17일 날 강원도를 행궁에 나섭니다. 강원도를 이제 순찰에 나섰죠. 그래서 저기 철원으로 해서 금강산을 해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쭉 내려와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 평창 5대 산 입구에 도달을 해서 대신들하고 같이 많이 수행을 했겠죠. 옛날에는 그 임금이 한번 지방 순행에 나가면 한 6천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행차하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 세조 임금이 바로 오대산 입구에서 아마 야외 임시 국무회의 비슷한 걸 했는 모양입니다. 강원도를 이제 순찰하고 나서 거기서 말씀하신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여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무자 책친제 책제왈 순성 욕지민 질고야 금견 강원 지광 인희 하이 치부서 군수 불부 하이 유저치 지험 노원 기무 욕칠 위세 용이 부진자여 기각 진술 이대 장이관 치용지학 이런 유num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하시는 말씀을 남긴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문들에서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해석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국학원인가 거기서 한 겁니다. 국학연구원인가 거기서 한 겁니다. 자, 금견 강원하니 요번에 강원도를 와서 보니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무니 어떻게 하면 생활이 부유하고 인구가 많게 할 것인가?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니 뭐 경제란 뜻이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니 물자와 자원이 넉넉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넉넉히 쌓을 것인가?
땅이 험하고 길이 머니 나가서 세상에 쓰이고자 하여도 뭐 출세를 하고 싶고 벼슬을 하고 싶어도 떨치고 나서지 못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땅이 험하고 길이 머니 한양에 가서 출세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강원도의 문제점을 내가 경들에게 질문하니 책제를 내리니 여기에 경들은 대답을 해라. 임금인 내가 경들의 치용의 학문을 현실에 와닿는 정책의 정도를 실력을 알아보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뭐 당시 유명했던 뭐 한명회, 정인지 이런 대신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146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600년도 넘었겠죠. 근데 6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강원도 인구가 적고 경제가 2.4%밖에 안 되고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빼고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제일 작고 경제력도 인구 유출이 되고 농촌 지역의 인구 자꾸 빠져나가고 600년 지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 뒤에 정조임금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조임금은 관동 신민에게 유시한다는 왕조실록에 그것도 나옵니다. 보면 내가 궁궐에서 저 관동 9고을 백성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신 게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농사 짓고 고기 잡아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참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몸은 비록 구중궁궐에 있지만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왕조실록에 담고 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런 위상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근대에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면 강원도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유일한 분단 지역 아닙니까? 물론 경기도도 있습니다만 휴전선의 3분의 1을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는 개발이 소외되고 교통이 불편해서 변방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접경 지역과 변방 지역. 그 다음에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강원도가 이만큼 차지하죠. 경상북도가 제일 면적은 많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두 번째로 넓은데 한 16% 차지합니다. 남한 면적에. 근데 인구는 제일 적죠. 물론 제주도 빼고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넓은데 사는 사람이 드물드물하게 살아서 약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소외되고 역량이 부재하다 보니 하방 지역, 먼 지역으로 각인이 되어 왔죠. 더더군다나 산이 많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 산 군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우리 강원도를 땅에 그물을 쳐놓은 각종 규제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묶인 지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약체 지역, 하방 지역, 먼 지역, 묶인 지역.
변방 지역, 접경 지역, 이게 오늘날 강원도가 안고 있는 힘의 한계, 개발의 한계, 미래에 대한 한계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단 이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77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제가 지금 현직에 이르까지 모두 10번의 대통령들이 정권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나 지금이나 전국에서 갖고 있는 강원도의 위상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죠. 더더구나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강원도가 분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6.25 전쟁 이후에 강원도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분단의 아픈 상처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북한에 계시고 삼촌들이 북한에 있어서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늘 할머니 또 막내 삼촌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직접 가정생활에서 체감을 하면서 살아왔죠. 또 저희 고모부는 6.25 때 납북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셨는데 우리 고모도 남편이 북한에 납북이 되는 바람에 삭바느질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죠. 그리고 또 이런 가족사뿐만 아니고 제가 고향이 양구인데 양구에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 산이 그렇게 면적은 큰 건 아닌데 춘천이나 서울에 있었으면 제법 재산 가치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양구라는 휴전선과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땅값도 적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규제가 2중, 3중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로도 묶여 있고 산지 보존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공익산지로 묶여 있고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피해를 입었던 곳이 강원도고 휴전될 때까지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이 강원도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또는 부역했다는 이유로 아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가족마다 부모 형제를 잃고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전쟁이 끝났으면 독일을 반으로 갈랐는데 왜 패전국인 일본을 반으로 갈르지? 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놓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가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안고 계속 살아가고 돼 있어야 되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인명피해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강원도가 13만 777명이 희생됐습니다. 사망자겠죠. 전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남이. 전남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제가 여기 굳이 강조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지만 어쨌거나 강원도에서 13만이라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절박감이 강원도처럼 큰 곳이 없겠죠. 자, 왜 강원도가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인가 보실까요? 한국 전쟁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38선이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북한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가장 피해가 컸겠죠.
제일 먼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자마자 1분 만에 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 육사단, 지금 춘천이 아니라 전방의 육사단 지역에 있는 이내용 중이라는 사람이 1분 만에 전사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 저쪽 동해안 강릉 정동진 해변에서 북한군 해군이 상륙하면서 전대옥 순경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또 전쟁이 터지자 급히 모병을 해서 병사들을 소집을 해서 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뭐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당시에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얼마나 많은 생활고에 시달렸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춘천에서 거제도로 피난을 가서 뭐 가다가 경상도에서 하도 배가 고팠는데 애들이 우니까 어린아이들이 배고파다 엄마 밥 좀 줘 하니까 남의 집 보리밭에 몰래 들어가서 보리 떨어진 거 훑어오다가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른 얘기도 늘 우리는 듣고 자라왔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강원도는 전방 지역이고 똑같이 이 전쟁의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방 지역에 가면 또 후방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행성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비행기가 계속 소음으로 뜨고 전방 지역엔 또 지뢰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리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루시루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철조망에 분단 철조망이 치는 현실 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위수 지역 여기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장병들 외출 외박 금지 뭐 하다 보니까 접경지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그런 통제가 쭉 계속 되어 왔고 전방 지역이니까 누가 여기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남쪽을 가서 짓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이 전부 남쪽으로 치우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도권에서 밀려나는 것이 연담화 현상으로 충청도, 천안, 아산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송, 청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으로 우리 북쪽으로 올라오면 가평, 춘천, 화천, 뭐 철원, 홍천 이쪽으로 확장을 쫙 하고 있으면 지금 천안이나 천안 65만, 아산 이제 곧 50만 되는데 우리 춘천이 수부도시인 도청소진 춘천이 지금 28만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전방 지역에 갖고 있는 고통, 지금도 잘 아시지만 전방 지역에서는 이 군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전방 지역에서 많은 희생을 당해왔는데 이제 또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군 장병들이 크게 감축이 되니까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정부를 향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절규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전방 지역의 질곡 또 강원도에 불이익을 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강원도에 희생이 있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게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안보의 최전선 강원도. 그런데 각종 불이익은 많이 받아왔죠.
군사 규제가 강원도 면적의 18.2%나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허파, 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산림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산소 공급량의 한 23% 정도 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수자원, 물을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아닙니까? 또 낙동강의 발원지도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강과 낙동강, 이 젖줄을 제공해주는, 물을 제공해주는 수자원의 보고인데, 자, 산림 농업 규제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92.5%, 또 환경 규제는 강원도 면적의 20.6%, 여기에 더해서 토지 규제가 42개 개별법에 의해서 27,8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강원도를 둘러쳐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의 규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을 억제고 거미줄처럼 각종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자, 지도를 보시면 빨간 부분이 군사지역, 군사보호구역. 물론 점차 개선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의 군 주둔지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전방 지역의 개발의 제약, 각종 규제. 자, 이제 75년 넘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환경을 책임져 왔다면 강원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해주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만 계속 불이익을 감내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